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들 좀 짚어볼 텐데요. 손수호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의 첫 소환인데요. 어떤 부분 조사했을까요? 네, 일단 이 사건 여러 가지로 나뉘었는데 정민용 변호사라는 이름 좀 뒤늦게 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먼저 대장동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사업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주요 사업자들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담당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사에 들어간 것 자체가 여기에서 또 핵심 인물로 분류되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화천대유 측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특혜를 줬고 네. 이 과정에서 35억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들어간 것이 맞는지 들어갔다면 남욱 변호사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정민용 변호사를 도시개발공사에 넣을 수 있었는지 예. 그리고 넣고 싶다고 해서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받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만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예. 그 사람은 어디까지 용인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민용 변호사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민용 변호사가 들어갈 때 받아준 그 사람도 또 함께 뇌물을 받았던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정민용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것이 나온 것이 없고 혐의점만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공모 지침서 작성을 맡았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될까요? 네, 일단 이 부분 역시도 작성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무선 전 사장의 이름이 또 등장을 했었고 황무선 전 사장의 증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있을 때의 계약서와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서 50%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환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갑자기 나오고 나니까 1,822억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꿨다. 현재 가치로는 약 3,500억 정도를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배임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예상 수익 가치가 1,822억이 50%를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현 정권 들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아졌기 네. 때문에 예. 그 당시 사업을 선정하는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네. 지금의 금액으로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모지침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지금 구속 기한이 22일에 이제 구속이 만료되니까 지금 날짜로 따지면 이제 일주일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빠르게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속도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구속은 크게 보면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사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한 상태인데요. 네.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마음대로 뭐 무제한으로 구속을 할 수 있다면 큰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집니다. 예. 따라서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는 거죠.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네. 단계에서 기본이 10일이고 또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일이에요. 검찰 예. 단계에서. 그런데 이 기간을 지나면 수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국정농단 관련해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뭐 조사할 게 워낙 많으니까 예. 구속 기간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따라서 수사가 다 마무리 안 됐는데 일종의 좀 편법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건으로 새로이 구속영장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는 사실 다른 건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게 옳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상당히 강하게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예. 결국 사건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구속기간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수사팀의 이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또 수사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고요. 네. 또 김만배 씨가 실제로 그런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초기에 또 수사에 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또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구속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풀려나게 된다. 예. 이거 자체가 현재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네. 어찌되었든 이 구속 기간 안에 마무리지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다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두 있습니다.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검찰이 그럼 규명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배임이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보면 이들이 전부 다 이 공범으로 네. 기재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건의 흐름상 이들의 공소장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다면 과연 기소한다고 해서 검찰의 임무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유죄라고 생각을 하고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수사도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초점이 있겠죠. 과연 얼마나 증거를 모았는지는 재판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큰 줄기 중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예. 누구에게 어떤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갔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이득이 전해졌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핵심 줄기를 다 파악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약간 좀 의문이긴 해요. 예. 그래서 22일까지 과연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내고 어디까지 공소장에 적을 수 있을지 저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정관계 로비 의혹도 살펴보죠. 국회에서 사직안이 통과돼서 이제는 전 의원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불체포 특권도 사라졌고 수사의 속도가 붙겠네요. 네, 일단 뭐 소환 대상이 돼서 조사는 시작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냐. 앞서 말씀하셨던 대장동 관련된 것도 사실은 가장 처음에 근거했던 것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녹취록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네.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를 얼마나 찾았냐. 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서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았다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긴 하나 네.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아팠기 때문에 뭐 산재와 관련돼서 퇴직금을 많이 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우리 회사는 보통 퇴직할 때 이 정도는 준다라는 또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뇌물성이 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네. 아직까지 나왔다는 것은 없고 주요 혐의 두 가지만 살펴드리면은 대장동 사업을 할 때 편의를 봐줬다라는 것인데 하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 측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은행 자체가 이 컨소시엄이 무산된 걸 막아주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거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김정태 지주회장 같은 경우 또 같은 대학교 출신이니 같은 뭐 학벌로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뭐 친분 관계가 있다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줬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곽상도 의원이 그 당시에 이 문화재 관련된 상임위에 있긴 있었는데 있었다 한들 이것을 실제로 해결해 준 것인지 아닌지는 네.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증거를 통해서 빠르게 또 혐의를 이제 입혀 나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증거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이죠.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일찍 보도가 됐습니다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두 사람도 지금 조사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조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조사라는 게 참고인으로 불러서 아는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과 네. 또 피의자로 불러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과연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지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참고인으로 불렀다가도 뭐 피의자로 예. 그 조사하다가 또 신분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과연 얼마나 수사기관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그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은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 중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예. 누구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수사 그리고 또 사법 관련해서 엄청난 지위에 있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런 사건과 같이 이제 엮여서 이름이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참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단순히 그런 수치심과 별개로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게 있는가, 정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있는가,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 제도와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를 근간부터 흔드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사법부의 그 재판거래 관련된 의혹들을 넘어서 더욱 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다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게 밝혀내야 됩니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 어떤 좀 가정을 할게요. 예. 누군가의 편의를 봐주거나 어떤 누군가를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치더라도 예. 그 대가를 바로바로 문물교환식으로 바꾸진 않았을 거예요. 예.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어느 정도 문제의 소지를 좀 희석시킬 만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예. 따라서 직접적으로 맞거래가 포착되진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수사기관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제 가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뭔가 미심쩍긴 하고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알고 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 예. 알고 보니 우연이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그런 것도 밝힐 필요는 있어요. 당연히 네. 밝혀서 이게 정말 이런 고위 공직자, 고위 법조인들이 이런 일에 휘말려가지고 뭐 50억, 몇백억 하는 일에 이름 오르는 게 사실 굉장히 참 송구스럽고 민망합니다만 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분들도 지금 현재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한 억울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결국 빨리 좀 밝혀달라. 이게 정말 머리 깎으러 갔다가 갈 때 아는 사람 이름을 대고 들어간 건지 예. 아니면 정말 너무나 거대한 상상입니다만 유력한 정치인의 무죄 판결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지 등등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빨리 좀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국민들이 다 납득할 만한 결과가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돌려서요. 사랑제일교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6번째 명도 집행을 했지만 무산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명도 집행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좀 간략히 뭔지 설명해 주실까요? 요즘에는 명도라는 말을 법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명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쓰는데요. 네. 건물을 비우고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부동산 인도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많습니다. 최근에는 요즘에는 예. 하지만 그냥 뭐 명도라고 이제 쓰죠. 건물을 비우고 넘겨달라라고 예. 하는 것인데요. 네.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렇지 않고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또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요. 예. 지금 현재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이제 그 2심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가집행의 형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건물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들을 취하고 있는데 저렇게 불법적으로 예.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도들의 방해로 이번에도 무산이 된 건데 그 과정이 좀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또 불도 났다고요? 네, 일단 이제 6차 집행까지가 되는데요. 여기 지역이 장유 19역인데 2017년 7월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난 5일에도 이렇게 됐다가 안 됐었고 화염병을 들고 나왔던 뭐 성도들도 있었고 또 일부는 쇠구슬을 쏠 수 있는 새총을 또 개종을 해서 또 경찰에게 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 과정에서 경찰 폭행을 한 7명은 현장에서 즉시 연행이 됐고 경찰이 어느 정도 많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집행을 하러 가려고 하면은 이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유튜브와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즉시 성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남겼냐면은 애국 시민들과 성도들께서는 6호선 돌고 지역 교회로 집결할 힘을 보태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이제 안내 문자를 즉시 발송을 했고 또 사람들이 모였고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평양 신학교 1기부터 10기까지 거의 90%가 순교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서 다치는 게 순교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이런 식의 문자까지 발송을 한 상태고 또 하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존치가 목적이지만 존치가 안 돼도 우리가 보상받으면 보상받는 100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내놓겠다. 즉 금전적인 보상까지 암시하는 문자가 발송이 돼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아가 보면 예. 현재까지 이제 보상금이 책정이 됐고 여기 네. 주변에 있는 장유 19역에 이 해당 교회를 제외한 모든 건물이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만 나가지 않고 있는데 네. 최초에 책정됐었던 보상 금액이 약 80여 원이었는데 예. 지금 이 교회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560억, 약 네. 8배 정도, 7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차이가 크네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교회라든지 어느 종교적인 신앙심, 신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이나 서울시 측에서도 갑자기 이 부분을 덜어내기 위해서 560억을 줄 수도 없는 것이 예. 이미 그 이전에 보상 산정 기준으로 다른 건물들과 다른 시민들과는 합의를 했었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가 갑자기 뻥 튀겨서 올려준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이 우리는 왜 그러면 그렇게 했었느냐라고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여기에 합의해주고 나갔던 시민들과 예. 여기에 입주하기로 했었던 또 다른 시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물리력을 행사하면 또 그 과정에서 또 시민들을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 예. 놓이기 때문에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상황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아까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다른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재개발 조합이잖아요. 예, 예. 지금 재개발 조합과 이 사랑제일교회 측이 법적으로 분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송도 네. 벌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 재개발 조합이 이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살던 주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그 이주비를 가지고 있는 조합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이사할 때 돈을 지급해 주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좀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다. 예, 예. 그래서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럼 이거는 곧 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조합원들의 피해와 피해로 바로 직결돼 버립니다. 네. 따라서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금융 비용까지 네.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상당한 피해가 좀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사랑제일교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옥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슈 큐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